제 입장에서는 탑게이라는 제 위치를 저는 멸종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 텀블러가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200번 써야 돼요. 어떻게 동물 세계에서는 저 같은 애가 있나요? 기린은- 기린이요? 자, 유익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 씨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이분의 열렬한 팬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사실 너무 떨려요. 아니 빨리 모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졸랐어요. 본인이 이 선생님을 꼭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게 꿈이라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예술 작품을 하다 보면 과학적인 부분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제 요즘 그런 자연과학, 뭐 동물하면 이분을 뺄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대중과 과학 사이를 메우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현재 펭귄 각종 과학관의 관장으로 계신 이정모 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이렇게 와.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이 범상치 않으신 게 펭귄 무슨 박물관이라고요? 펭귄 각종 과학관인데요. 그게 사실은 이름 잘못 지었어요. 제가 12년 동안 관장을 했습니다. 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5년, 서울시립과학관장 4년, 그다음에 국립과천과학관장 3년, 총 12년을 하루도 안 쉬고 관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 2월에 퇴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요? 너 12년 동안 너를 관장으로 불렀는데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래서 제가 약간 친절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장이라고 부를 수 있게 제 사무실 이름을 끝에 관자로 끝나야겠다 생각했어요. 체육관, 미술관 막 있잖아요. 이게 둘째 딸이 아빠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과학관을 일했잖아. 각종 과학관을 일했으니까 사무실 이름을 각종 과학관이라고 해. 그런 거예요. 근데 큰 딸이 아빠는 어릴 때부터 별명이 펭귄이었잖아. 그러니까 앞에 펭귄을 붙여서 펭귄 각종 과학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펭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펭귄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펭귄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꾸 내가 무슨 펭귄 연구하는 줄 알고 펭귄 선물 많이 주세요. 많이 있습니다. 고맙긴 한데 내가 펭귄 연구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각각 기자님들 뜬금없이 자꾸 뭐 펭귄에 관한 논문 나오면 저한테 전화하시는데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극지연구소에 네. 전화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정모 원장님이 진짜 펭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 무슨 어디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펭귄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 관련돼서 공부를 하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 씨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히는 아닌데 과학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네. 그래서 특히 그냥 과학의 뭐 그런 동물은 이렇다, 뭐 지구는 이렇다를 떠나서 그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현재는 어떻고 과거는 어땠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일이 올까라는 상당히 인문학적이면서도 되게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계발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굉장히 저는 영감을 많이 얻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때부터 과학, 수학 이쪽에는 그냥 젬병이어가지고 제가 과학, 수학만 잘했어도 서울대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저는 약간 예체능에 발달된 친구였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과학이 사실 저도 얘는 과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과학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더 좋아하는 건 저도 예체능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과학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과정을 할 때도 제가 과학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별로 재미도 못 느꼈고. 근데 이제 우연히 독일의 커다란 서점에 갔는데 한층 전체가 이제 과학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교양 과학서가. 우연히 하나를 집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박사 과정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과학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 교과서. 대학도 뭐 대학원도 마찬가지 교과서를 봤을 뿐이지 과학이 뭐야라는지 몰랐는데 교양 과학서를 딱 보다 보니까 과학이 이런 거구나. 과학이 정말 우주를 보여주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라는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거예요. 답은 주지 않더라고요. 과학도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는데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과학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 갈 때 이제 멀리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멀리 가야지 내가 더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일산에서 왔는데 일산에서 여기 이태원 아유 별로 낯설지 않아요. 그냥 거의 어엿해. 근데 일본만 가도 낯설고 그쵸. 유럽 가면 더 낯설고 아프리카 가면 더 낯설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아 내가 누구인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과학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 어렵습니다. 과학자도 과학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아무리 어려워도 역사, 경제, 심리, 예술 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나서 학원 안 다니고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언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자연어인데 근데 과학은 자연어가 아니라 수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비자연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과학이 뭐 쉽게 말하면 왜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21세기가 과학의 시대인데 과학의 시대에 좀 과학을 좀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내 돈과 세금을 절약하면서 라고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선생님은 춤출 때 막 그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춤추면서 자기에 대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엄청 많이 하죠. 예,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냥 과학을 하다 보면 우주를 하든지 공룡을 보든지 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그 뭐 책을 내시고 작업을 이제 작업실에서 하시는데 네. 최근에 낸 책은 어떤 거죠? 제가 작년, 재작년에 그 찬란한 멸종, 그다음에 생물의 왕국, 찬란한 멸종은 이렇게 왜 멸종에 관한 이야기들, 멸종의 자연사를 쓴 거고요. 근데 멸종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명들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생물의 왕국이라는 책은 지금 살아있는 얘기들 많이 하고, 그 전에는 그 선시님이 갖고 있던 책인데 뭐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과학이 가르쳐 준 것들 뭐 이런 식의 이제 과학적인 태도에 관한 책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신 다 읽었잖아요 그런 걸. 다는 아니고 이렇게 몇 권 읽었는데 찬란한 멸종 같은 경우는 관점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읽는 게 재밌었고 그 다른 책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인문학을 읽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찬란한 멸종 이렇게 읽으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찬란한 멸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약간 무서워요. 예. 야, 어느 종들이 없어져 지구상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인간도 없어질 수도 있어. 예. 약간 좀 음습하거나 좀 무섭다. 맞아요. 예, 이런 느낌 좀 네,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찬란한 멸종이라는 이름을 잡았거든요. 네. 멸종 그러면 되게 난 멸종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후련해지고 따뜻해져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멸종의 말 들으면 뭐 홍 선생님 말씀대로 음습해라는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좀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자. 저는 공룡을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예순이 넘었던 아직 공룡 피규어 사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왜? 공룡이 무서운 놈이어서가 아니라 공룡이 살아있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지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룡이 딱 사라져야 그 빈 생태계에 내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려면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과학관 간정해서 정 과학관정 12년 동안 잘했단 말이에요. 정말 최고의 과학관 간정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동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잖아요. 동료들은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관장을 모시지 못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나가자마자 당장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생겨나려면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멸종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탑게이라는 제 위치를 저는 멸종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네. 뭐 후배들이 조금 마음이 편하게 네. 활동을 할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자꾸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커밍아웃도 네. 하고 네. 유명해지는 친구들도 많아서 제 자리가 조금 위험하다, 멸종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좀 느끼는데. 그게 자연입니다. 아, 그게 그래요?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면 네. 지금은 이런 것들 나저 좋아하지만 홍석천 씨, 네. 홍석천 씨의 아우라가 너무 커서 네. 다른 게이들이 거기에 다 다른 게 그말 그게 저거 아까 못한 거지. 커밍아웃만 했을 뿐이지 주도적으로 못하는 거야. 아. 근데 이분이 싹 사라지고 나면 곳곳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막 탄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예. 제가 마치 고인물이다, 썩은 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인지 그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찬란한 멸종이 뭐냐면 그래서 누군가 다 생명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생명들은 자기 살 것 다 살고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등장해서 그 생태계를 풍성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찬란한 멸종이었죠.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생명의 10% 정도는 찬란하게 멸종하지 못했어요. 정예고당하듯이 사라집니다. 지구에는 그 자리가 5차례나 대멸종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인류세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5차례 대멸종은 자기 잘못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지구가 확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기후가 바뀌면서 사라졌는데 지금의 6번째 대멸종은 지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인류 때문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죠. 우리가 화산 터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이 바뀐 거라면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명랑하게, 명랑하게 멸종된 이야기들을 쫙 보면서 약간 우리도 멸종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도 좀 찬란하게 멸종돼야지. 우리의 잘못으로 비참하게 멸종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과학과 기술로 한번 해보자. 우리 스스로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멸종 이야기를 좀 명랑하게 쓴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제 멸종이 되니까 다들 막 어디 도망가 약간 이러는 방향이 아니고 그 멸종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우리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없을까 약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석천 대표님도 그런 멸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멸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왜 멸종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사를 찾아보고 뭐 책 보고 하니까 기후 위기라는 게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홍 선생님이 요즘에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기후 위기예요. 기후하고 환경. 워낙에 이쪽 정책적인 데에서도 기후 위기와 LGBT는 항상 같이 요즘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뭐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5번의 대멸종들이 있었는데 이 무시무시한 재난에도 어떤 생명체가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새로 등장을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멸종될 때 보면 큰 놈들이 망하더라고요. 크고 센 놈들이. 그러니까 진화는 항상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 쭉 가다가 대멸종 시기에는 큰 놈들은 다 사라져요. 왜? 먹거리가 없어서 그런가? 먹을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살아남는 놈들 어쩌면 작고 보잘것없고 왜 조금만 먹어도 되고 숨기 좋은 동물만 살아남아요. 오. 근데 또 보면 이때도 보면 그 중요한 게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5차례 대멸종이 있었는데 두 번째부터 5차례까지 4번의 대멸종을 살아남은 동물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상어입니다. 상어. 물론 옛날 상어가 지금까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커다란 상어라는 군은 그 되게 유연성이 있어요. 여기 살 수 없게 됐어? 그럼 딴 데 가서 살면 됐지 뭐. 이거 못 먹게 됐어? 그럼 딴 거 먹지 뭐. 이런 식을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정말로 중요하죠. 제가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에 갔었을 때 되게 안타까운 동물이 큰 대나무 여우 원숭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과예요. 원숭이군요. 여우 그게. 원숭이과. 네. 그러니까 마다가스카르에만 살고 있는 그 섬에. 예, 그 멍키가 아니라 리머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작은 대나무 여원숭이도 있고 큰 대나무 여원숭이도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죽순을 먹고 살았습니다. 죽순만 쫙 먹고 살았는데, 근데 거기에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면서 그 대나무를 다 베가는 거예요. 대나무 베고 뗄가루 쓰고 집도 짓고 그것도 농사 지어요. 그러니까 죽순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대나무 여원숭이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야 얘는 죽순만 먹고는 살 수 없겠어. 콩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꽃도 먹지 뭐 이게 변했어요. 네. 얘들은 잘 살고 있어. 근데 큰 대나무 여원숭이는 지조가 있어요. 야, 우린 끝까지 죽순이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거의 몇 배쯤 되는 커다란 국립공원에
큰 대나무 연수가 2마리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어머. 아이고. 암컷과 수컷인데 얘네가 아빠와 딸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빠와 딸이어서 짝짓기를 못 해. 그 근친이네. 그러니까 짝짓기를 안 하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본 지가 벌써 13년째 됐으니까 걔네는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2마리 남았는데 다행히 다른 국립공원에 남아 있는 애들을 좀 잘 보호해 가지고 지금 수백 마리 정도가 수백 마리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가 작고 그다음에 조금 먹고 그다음에 지조 없이 이리저리 잘 적응하는 생명들이 주로 살아남습니다. 그럼 인간은 언제 나와서 그 5단계 중에 예. 인간은 언제 나와가지고 여태껏 살아남는 거예요? 인간의 살아남는 본성은 굉장히 센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5번째 마지막 지금 대멸종의 6,600만 년 전이에요. 6,600만 년 전인데 이 우리 호모사 인류가 등장한 건 기껏해 700만 년 전. 6,600만 년인데 우리 700만 년 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기껏해 30만 년 전이니까 그 대멸종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과학자들은 1950년 정도부터가 6번째 대멸종이 이미 시작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멸종이 순식간에 끝난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렇죠. 5번째 대멸종도 한 20만 년이 걸렸고요. 그 3번째 대멸종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대멸종 한 번에 쫙 끝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주로 이렇게 보면 게 기후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대멸종이 이르게 돼요. 갑자기 5도, 6도가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지거나 대기의 산소농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산소 농도 떨어지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 대기 산소농도 높아지고 있지 않죠. 옛날에 야 산성비야 너 그 비 맞으면 너 대머리 돼 그랬거든요. 또 선생님 예. 제 앞에서 조금 조심해서. 근데 산성비 때문에 말씀해 이제 사실 저도 대머리 됐어요. 그랬는데 근데 이게 이건 유전입니다, 유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산소도도 21%딱 유지하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물론 온난화 그렇죠. 문제가. 5도, 6도는 아니지만 한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2만 년 전부터 1만 년 사이에 갑자기 사도가 확 올라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긴 거예요. 그때 1만 년 동안에 4도가 올랐고 지금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어요. 1도보다 4도가 훨씬 크죠. 네. 근데 10,000년의 4도니까 10,000년의 4도 오른 속도를 시속 100km로 한다면 100년에 1도 오른 것은 시속 2,500km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정 천천히 오를 땐 생명들도 적응을 해.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생명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후 변화다라는 겁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이제 먹거리도 많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구경도 못했던 열대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나나. 뭐 재배를 할 수 네. 있고,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를 키우는 그 뭐라고 하죠? 경계선이 자꾸 위로까지 가가지고 제 친구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데 사과 농사를 져가지고 사과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가 더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더워 죽는 건 아닐 거예요. 에어컨 틀면 되죠, 뭐. 그렇죠. 예전에는 에어컨 전기도 많이 들었지만 요즘 에어컨 전기도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야? 가장 큰 문제가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옛날 대구에서 나오던 사과 저기 양구에서 나와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옛날에는 제주도 밑에서 잡던 물고기가 목포에서 잡혀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목포에서 잡던 제주도 잡던 우리는 뭔 상관이야. 대구에서 나온 사과든지 양구에 나온 사과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다음에 뭐 신안 완도에서 나오던 김을 이제는 저기 맞아. 군산 태안에서 한다면 소비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렇게 북방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맞춰서 곤충들도 이동합니다. 더워졌어? 내가 여기 가서 살아야지. 이동했어. 근데 우리가 잡는 고기 가서 잡아도 돼. 우리 먹는 과일 옮겨 심으면 돼. 곤충도 알아서 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곤충이 먹는 먹이 식물들은 아무도 옮겨주지 않아요. 아, 그러네. 식물들이. 식물들 안 옮겨줘. 이거 어떻게 해? 곤충은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고 종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벌, 나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다양한
곤충들이 그렇죠. 우리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냐면 농사라는 거는 되게 오랜 시절 동안에 쌓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이 동네에서 우리 고추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근데 갑자기 고추 안 하고 딴 거 해야 돼.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농사 짓던 사람이 갑자기 초보가 된 거예요. 식량 작업도 생산량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식량 작업도가 한 42% 정도 돼요. 근데 때문에 그중에 곡물 작업도는 한 25%밖에 안 돼. 근데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요. 우리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사오면 되는 거였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퍼지게 되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되네요. 조금 있으면 각 나라가 식량과 물 문제로 분쟁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되는 게 밀, 예. 무슨 뭐 대두, 예. 옥수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것들이잖아요. 수입을 어마무시하게 네. 하는데 이 기후의 변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이 경작을 하던 나라들의 이 위도나 이런 것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거나 어디서 작물이 뭐 잘 안 된다거나 이러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굉장히 피해가 좀 많이 오겠어요. 그렇죠. 뭐 식량과 물 문제가 생긴다면 세상은 우리가 기후 문제는 결국에 더워서 못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식량과 물 문제 생기고 이게 세상을 다시 전쟁의 도가니스로 몰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 문제는 어떤 복지의 문제, 네. 평화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오늘 더워서 못 살겠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에 이제 점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쩌면 사람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변화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개인이 뭘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산화탄소 때문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석탄과 석유에서 해와 바람으로 전환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하는 게 없지 않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텀블러나 뭐 어떤 뭐 빨대나 이렇게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생활에서 이 기후 위기 뭐 온난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살짝 예. 되게 죄송한데 이런 거를 좀 조심하거나 뭐 대체하거나 이런 운동들도 사실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건가요? 꽤 되죠. 꽤 됩니다. 꽤 되는데 조금 이제 달리 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도움이 되죠. 네. 하지만 기후 문제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어리가 가려운데 허벅지 긁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플라스틱 텀블러 왜 씁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나는 기후 문제가 걱정되니까 그냥 이거 썼어. 그러니까 나는 기후 문제에 큰 기여하고 있는 거야는 생각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효과가 있긴 하나 예. 좀 미미하고 뭐 더 크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 생활에서 네. 겪는 것도 꼭 있긴 하지만 더 큰 것들이 또 따로 있다. 그렇죠. 네. 텀블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텀블러 있잖아요. 텀블러 쓰려면 많이 쓰셔야 돼요. 제일 싸구려 텀블러 있어요. 도서관 가면 공짜로 나눠준 텀블러. 이게 투명 통에다 까만 뚜껑 있는 거 아니 있어요. 보험 들거나 아니면 저 홈쇼핑에서 뭐 다 사면 나눠주는 텀블러 거. 막 그쵸. 주시거든요. 근데 그 텀블러가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200번 써야 돼요. 200번 쓰려면 한 50일은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만 먹어야지 그게 효과가 있어요. 또 카페에서 파는 그 멋진 금속까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한 2,000번, 2,500번 써야 효과 있습니다. 스타벅스. 제 딸이 그 화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전시하면서 막 색깔별로 뭐해? 색깔별로. 내가 그랬어요. 야, 네가 이 텀블러 산 거를 이게 효과를 내려면 죽을 때까지 써야 돼. 네. 그러니까 텀블러 그만 만들어야 돼요. 집집마다 텀블러 너무 많잖아요. 집에 안 쓰는 텀블러가 맞아요. 더 많아요. 수십 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텀블러 그걸 그다음에 만드는데 더 저기 환경이 파괴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텀블러 에코백 그만 만들고 있는 텀블러하고 에코백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또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고민해야겠다. 뭐 브랜드 런칭하거나 팝업 뭐 이벤트 할 때마다 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코백이랑 네. 텀블러랑 조심해야겠네요. 굉장히 그 무섭네. 갸륵한 마음이죠. 그 갸륵한 마음인데 이제는 참 다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다 알고 있고 다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방향을 바꿔봐도 조금 괜찮겠다 더 생각이 드는 거죠. 새로운 선생님하고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는 얘기들이 과학하고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풀리는 것 같아서 전 되게 신기한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유익함이고 홍석천이고 하니까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관장님의 특기인 그 동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동물 세계에서는 저 같은 애가 있나요?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과학자들 중에서도 성소수자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의 과학자는 있는데 관심 없었어. 근데 내가 게이야. 혹시 나는 왜 게이지? 근데 혹시 내가 별종일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동물 사회에서 게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다들 각자 연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연구 안 하고 남이 연구하는 것만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연구라고 합니다. 네. 편하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실험 안 하고. 그래서 어떤 해보니까 최소한 450종.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그 동성애, 네. 동성애 동물을 연구한 종류만 450종이 넘어요. 450종이요? 네, 450종이 뭐 사람 같은 포유류뿐만 아니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심지어 곤충에 이르까지 엄청나게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되게 흔한 이야기란 거죠. 무슨 미생물까지도 있겠네요. 미생물은 안 하니까 걔네들은 안 하니까. 안 하니까 하는데 자체로 하니까. 네. 곤충부터인데 그렇지. 예를 들어서 펭귄이요. 펭귄들 보면 그 수컷끼리 네. 수컷끼리 짝짓기 하는 동물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교대로 마운팅 한다 하잖아요. 위에 올라타잖아요. 네. 너 한 번 올라타, 그다음에 내가 올라타. 그러면 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네끼리 돌 모아가지고 중지도 만들어. 어머.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사랑 행위를 해요. 같은 수컷끼리? 수컷끼리. 오. 그러다 보면 그 집단 중에 보면 다른 그 암수끼 사이에 알을 잊어버리는 놈들이 있어. 알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놔두고 갖고 얘가 알은 있는데 뭐 잡아먹겠다든지 그러면 네네. 어떻게 해요? 얘들이 가서 그 알을 품어. 입양을 합니다. 오. 입양을 해서 새끼가 나오면 또 잡아서 열심히 또 먹여요. 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기린은 정말 많아요. 기린이요? 예, 기린 큰 놈이 있잖아요. 그 목을 갖고 목을 이렇게 이제 목이 짧아서 흉낼 때까지 있었는데 목으로 이렇게 서로 그 애무를 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거예요. 기린이 암수 사이에서 사랑 행위를 하는 것보다 수컷끼리가 더 많아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생명들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많다는 그 뜻은 뭐예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서 스펙트럼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번식에 도움이 돼?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생명이 자기 목표는 뭐냐면 자기 유전자를 남기는 거거든요. 유전자를 남기는 방법이 꼭 자기가 섹스를 해서 자기의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들어간 걸 남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종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교육이라든가. 그렇죠. 아니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더라도 난 게이야. 근데 게이인데 다른 애를 입양을 해. 네. 아니면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 이거 어떻게 이 사회의 아이들이 계속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직접적인 나의 유전자가 갖고 있는 애 하나를 키우는 것보다 나의 사촌들, 조카들의 애를 같이 키워나가서 내가 다섯을 키운다. 그러면 진화적으로도 나의 유전자를 보존하는데 걔네들도 내 유전자랑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남아 있을까? 이게 만약에 그 동성애가 그 진화에 있어서 그 유전자를 퍼뜨려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러면 수천만 년 전에 이미 동성애란 것은 자연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사라져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여전히 있다는 얘기 뭐냐면 진화에 있어서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퍼지는 방법은 한 가지 암컷과 수컷에서 짝에서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서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게. 아니 저희가 말씀 듣자 보니까 찬란한 멸종이라는 것 그 말씀에 제가 커밍아웃을 했었던 2000년도에 제가 악플을 어마무시 받았을 때 가장 많았던 악플이 저거 홍석천 저거 동성애자를 한국에서 인정을 하면 우리 종족이 멸종한다. 우리 한민족이 멸종한다. 그래서 저것들은 인정하면 안 된다. 다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을 안 하면
인정을 해주면 동성애자들이 막 넘쳐나가지고 우리 종족이 멸종할 맞아요.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염된다고 동성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확 줄고 있잖아요. 네. 확 줄고 있는데 뭐 동성애자가 그렇게 늘었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은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다른 사회적인 이유들이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한국에 동성애자가 많겠어요? 독일이 많겠어요? 독일이요. 독일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인구 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오.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니 수천만 년을 살아남은 거라면 수천만 년 동안 진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의 어떤 도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그런 게 도덕도 아니야. 오. 야, 나는 그런 공격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 자책하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불량품이라고. 멸종돼야 되는 인간인가. 네.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룡 사이에서도 그럼 동성애가 있었다는 뭐 그런 논문이 있었는지. 없어요. 왜냐하면 공룡은 화석으로 연구하잖아요. 화석은 뭐냐면 뼈 모양이 결국 뼈 성분은 빠져나가고 돌 성분이 들어가서 돌이 된 거예요. 근데 뼈만 보고서 이게 동성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요? 홍석천 씨랑 저랑 뼈가 다를까요? 저희 사이즈만 좀 다를 수도 그쵸. 있겠죠. 뼈- 네, 뼈는 똑같단 구성분은 말이에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화석만 보고 그 화석의 그 행동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 어떻게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룡이 지금도 살아 있거든요. 약 1만 400종의 공룡과 같이 살고 있어요. 악어나 도마뱀이나 이런 종류. 아니고요. 새. 맞아, 새예요, 새. 그러니까 악어나 도마뱀은 공룡과 좀 거리가 있는데 생긴 건 공룡 같이 생겼는데 그것들이. 근데 다시 보면 사실 새가 공룡처럼 생겼어요. 새는 다리가 몸 아래로 수직 났잖아요. 공룡도 다리가 몸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와 있어요. 홍석천 씨는 달릴 때 숨 쉴 수 있나요? 달릴 때 숨 쉬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숨 쉴 수 있죠. 네. 달릴 때 숨 쉴 수 있다. 왜냐하면 다리가 몸 아래 수직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허파에 아무런 작용을 주지 않아요. 근데 도마뱀 같은 애들 다리가 몸 옆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허파가 눌려요. 막 달려갈 때. 그래서 걔는 달릴 때 숨 쉬지 못합니다. 근데 새도 다리가 몸 아래 수직으로 있거든요. 새하고 공룡이 해부학적으로 같은 게 아주 많아요. 요즘은 생긴 것도 이렇게 공룡도 새처럼 많이 표현을 표현을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새는 공룡의 후손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할 때 커다란 공룡은 다 멸종했어. 네네. 작은 공룡만 살아남았어. 왜 대멸종기는 조그만 놈만 살아남으니까. 근데 작은 공룡 중에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부리가 있는 공룡과 이빨 있는 공룡이 있었는데 부리가 있는 공룡이 그 처참한 상황에서 뭔가 먹을 게 좋은가 뭘 쏙쏙 뽑아 먹기가. 그래서 부리만 있는 작은 공룡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살아남았어? 바로 새인 거예요. 아. 근데 새는 지금 새 보면 동성애 있거든요. 예. 새가요? 예, 새도 동성애 있습니다. 걔네들은 뭐 같이 할 수 있어요. 날면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나요? 예? 새가? 사랑 나눠요, 걔네들도. 오. 그래서 마운팅도 하고 막 그래요. 오. 근데 그래도 또 걔네들 또 저딴 데서 뭐 암컷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성애가 오. 동성애를 같이 해요. 많은 동물들이. 새들이 바이섹슈얼 기질이 좀 있는가 봐요. 주로 그 동물들이 네. 그 동성애 동물들이 바이섹슈얼입니다. 오. 그죠? 그 바이섹슈얼도 하고 귀에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게 이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이것도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걸 다 하게 되는데 지금 새도 동성애가 있는 걸 봐가지고는 네. 인간도 공룡도 네, 공룡 공룡도 당연히 있었겠지 있었어. 뭐. 오. 지금 살고 있는 새를 보니까 공룡도 있었겠거니 생각은요. 지금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이 하는데 파충류들 있는데 네. 공룡이라고 없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확률이 낮죠. 아. 이제 대부분의 동물들이 호감 있는 상대와 이제 유대 관계를 쌓고 이제 네. 번식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혹시 뭐 아무끼리 짝짓기를 하는 동물도 있을까요? 더 많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 네?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 쫙 다니다가 쟤는 제가 마음에 드는데 가지고 짝짓기 하지 않습니다. 귀에만 있으면 한 거예요. 물고기도 있으면 어떤 놈이 알을 쫙 낳았어요. 암컷이 수컷 쫙 가서 자기 정자 쫙 뿌리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교감 거의 없습니다. 교감 있는 건 되게 물고기 가운데 교감을 하고
짝짓기 하는 동물은 되게 소수예요. 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짝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기회만 있으면 하는 거야. 내가 저놈 이놈 고를 때가 아니야. 우와. 기회만 있으면 말 최대한 알도 많이 낳고 하고서 많이 태어나면 그 중에 소수가 살아남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아, 보통 그러면 막 이쁘고 멋있고 이런 물고기를 내 상대를 찾아서 네. 막 이렇게 뭐 막 뽐도 내고 꼬시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기회만 있으면 싸질러대는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오. 근데 상대방을 고르는 물고기도 있긴 해요. 아, 있긴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놈들이에요. 어. 아주 특이한 놈들이고 대부분은 그냥 기회만 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신기하네요. 하렘을 이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코끼리, 물개 이런 애들은 무조건 제일 알파 수컷이 다 이렇게 거기 있는 암컷들하고 다 짝짓기를 해버리죠. 침팬지 뭐 이런 그 침필 거기서 알파가 있는 거죠. 알파 예. 내가 알파가 짱이다. 그렇죠. 뭐 짱 먹으면 그렇죠. 짱이다 알아서 그러니까 하니까. 뒤에서 자기가 뉴스 보이다 확 죽여버리고 그렇지, 자기 그렇지, 알파 그렇지. 되고. 그러니까 되게 서열이 있는. 서열인데 그런 동물도 되게 많이 있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람처럼 오랫동안 교분을 이루고 있다가 딱 짝짓기 하는 것들은 자연에서 보면 되게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생식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내 유전자를 많이 남기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유전자를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암호하거나 하든지 아니면 가장 알파가 해야지 가장 좋은 유전자를 받아들이겠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일부일처제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나의 유전자, 특히 남자들은 크게 에너지 투자가 없지만 여자들은 10달 동안 임신을 해야 되고 몇 해 동안 애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암호하거나 짝짓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 정말 저놈이 저 남자가 성실한가. 그러니까 유전자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를 보살펴주고 아이를 애를 키울 수 키워놨으니까. 있을까. 그래야지 유전자가 우리 전달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짝짓기 봐서 애가 태어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걔가 살아남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는 지금 같은 방식이 가장 유전자를 전달하는데 좋은 방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결혼 제도란 게 있는 제도라는 거죠. 거를 만들었군요. 아.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스펙트럼이 어마무시하게 다양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걸로 봐서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도덕으로 딱 재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른 동물처럼 뭐 침팬지처럼 오리처럼 막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우리가 사람이니까 되게 사람이 갖고 있는 요 정도 특이하면 된다. 예, 근데 거기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보자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전 세계 성소수자나 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열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참 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동성애 자 중에는 난 동성애 유전자가 있나 봐. 그 얘기 너무 유전자. 많이 해. 네. 유전자 되게 궁금해. 네. 뇌 속에 어디 뇌 구조에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 네. 이런 부모님도 그런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질문 받았었어요. 그 예전에 제가 1990년대 초반에 봐도 그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런 논문들 막 나오고 그랬어요. 네, 뭐 XY 염색체 네. 뭐 네. 이런 거. 예,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전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전자는 그 얘기가 있고 이런 있다고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어떤 유전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자기가 자라는 성장 과정, 교육, 환경, 이런 문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쌓여서 내 성적 취향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어떤 유전자 때문에 내가 나는 이렇게 동성애자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이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어. 난 바이섹슈얼이야. 이렇게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과학의 결과인 거예요. 네. 그리고 관장님이 쓰신 책 중에 과학이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육식 동물의 이제 기구한 운명.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육식 동물이랑 정말 다르게 고기를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구한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식 동물이요? 네. 아니 그러면 초식 동물은 가만 있어봐. 동물인데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먹어.
식물 먹기가 좀 쉬운데 도망 다니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맞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원 생각하면 그 얼룩말과 사자를 생각해봐요. 얼룩말은 배가 빵빵해. 네. 항상 시커 먹었어. 근데 사자들은 배가 등에 붙어 있어. 못 먹으면. 항상 배고파. 어.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 협력해서 사냥을 해요. 네. 성공 못 해요. 한 번에 딱 성공해야지 실패하잖아요. 사자는 지쳐 금방 달릴 때. 그렇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럼 너무 많이 써서. 그럼 다시 잠에 들었다가 한참 또 깨나죠. 배는 더 고파. 네, 그러다 협력해서 어쩌다 한 번 성공해. 그제 겨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은 항상 배고픈 동물이에요. 초식동물들은 항상 배가 빵빵해. 그러니까 사냥에 실패하면 육식동물은 굶어야 되는 거고 네. 초식동물은 먹거리가 좀 널려 있으니까, 널려 있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 많이 거고.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믿는 대로 믿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전 육식 동물하면 막 동물의 왕, 그치. 막 이제 힘. 진짜 제일 권력자. 뭐 먹이사슬 중에 제일 위. 예. 뭐 이렇게 생각이 그랬는데 되는데 현실은 되게 힘들게 사는구나. 정 반대로 이거 동물들은 사자는 결국 뭐 얼룩말 잡아먹자 자기 더 위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자도 죽을 때는요 잡아먹혀 죽어요. 누구한테요? 완전히 힘 빠지면 예를 들어 뭐 하이에나라든가 맞아요. 예. 늑대라든가. 그러니까 초식 동물은 걔는 잡아먹혀 죽잖아 불쌍해 그러는데요. 육식 동물도 똑같아요. 죽을 땐 잡아먹혀 죽습니다. 그런데 초식 동물은 평생 편하게 실컷 배불리 먹다가 잡아먹혀 죽는 거고 육식 동물은 평생 배골다가 잡아먹혀 죽는 거예요. 그 생각은 전혀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그닥 근사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육식동물로 태어나고 싶어서 육식동물이 된 건 아닌 것처럼 성소수자가 되고 싶어서 성소수자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예. 난 이 세상이 좀 더 명랑하고 다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과거를 잊으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학자가 아닌 저희 대중들도 과학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학을 해야 된다는 게 내가 과학자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안심하면서 내 돈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불편함이 왜 불편함을 느끼냐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쨌든 뭐 바퀴벌레 같은 혐오감이 아니라 처음에 어쨌든 들었던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퍼지고 어떻게 인구가 줄어들고 막 이런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걱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특히 21세기잖아요. 과학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의 시대에 좀 더 명랑하게 이웃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살려면 과학을 조금 더 알면 좋겠다. 근데 제가 뭐 과학자 되자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뭐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책도 조금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저에 물어보세요. 정 모르겠으면 창피하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너 그렇게 생각해. 그 GPT한테 물어보세요. 챗 GPT한테 야 물어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나. 네. 근데 공정하게 대답을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종우 모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사실 주어진 시간에 깊이 있는 얘기 나누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동물, 과학, 거기에 동성애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모든 게 다 어떤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선입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피해를 주고 있을까? 우리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신호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팬으로서 팬심으로 선생님을 모셔봤는데. 예술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제 아름다움이 뭘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뭐가 저게 아름다운 걸까? 도대체 저 사람은 저게 아름답지 않은데 나는 이게 아름답고, 이런 다양한 관점과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책에서 봤던 구절은 저게 아름다운 건 저것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모든 자연에 이름을 붙인 것도 사람이고, 우리가 존재하면서 서로 불러주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가 모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줬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작품도 하나 준비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관장님 녹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괜찮으셨어요? 너무 재밌죠. 사실은 이 이야기 좀 태어나 처음 해봐요. 아까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실 얘기할 대상도 없었고, 그쵸. 얘기하자는 사람도 없었던 거죠. 누가 묻질 않으니까. 묻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게이계의 대부 시조새. 시조새 네. 대두에 시조새입니다. 네. 네. 공룡과예요, 제가. 시조새 색과. 멸종의 네. 멸종. 네. 같이 시간을 나누게 돼서 정말로 영광이고요. 혹시 이 영상 보고 있는데 엄마가 봤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걱정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그 의사 있잖아요. 의사 드라마, 의학 드라마 그렇게 본다고 해서 다 의사가 되는 건 의사 되지 아니야. 않습니다. 맞아. 범죄 드라마 본다고 해서 이거 포인트야.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포인트야. 자기의 세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이 영화로, 예술로, 이런 유튜브는 자기 세계를 넓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이 프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야. 오늘 정말 멋지게 마무리를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동성애자 시조새 홍석천을 방송에서 왜 봐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줘, 전염돼, 동성애자를 다 만들어, 이렇게 공격하신 분들이 제가 너무 많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선을 계속 확장시키고 새롭고 다양한 것에 대해서 시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미래를 꿈꾸며 오늘 유익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유익함에서는 그 새로운 인사이트를 함께하는 멋진 채널로 만들어갈 것을 우리 관장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예.